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3월이 밝았습니다. 3.1절 연휴인데요. 과거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투쟁에 대해 존경을 표현하고 자유와 독립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이날이 오면 잊을 수 없는 위인이 바로 유관순 열사인데요. 무자비한 고문을 받았음에도 독립의 의지를 꺾지 않고 손톱이 잘려도 귀와 코가 잘려도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이 고통보다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만이 견딜 수 없다는 유언을 남겼죠. 대체 공휴일까지 이어지는 3일 연휴지만 독립을 위해 애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뜻을 기리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 오늘 열린 라디오에서도 3.1절 맞아 우리 말 속 남아있는 일제 잔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잠시 후 미디어 언어 말로콤즈 신동광 작가와 이야기 나눠보죠. 이어지는 뉴미디어 트렌드 시간에는 빛나는 청춘 배우에서 안타까운 별이 되어버린 김새론 배우의 이야기, 대중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열린 라디오 YTN 미디어 속 언어를 재해석해보는 미디어 언어 시간입니다. 매일경제에서 어원 칼럼 말로콤즈 시리즈를 연재하는 신동광 작가 나오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대한독립 만세! 말 속에 답이 있다. 안녕하세요. 말로콤즈 신동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방금 인사한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올해가 106주년을 맞은 3.1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 일본 제국의 수탈과 압제에 고통받던 우리 선조들은 나라의 주권을 찾기 위해 대대적 비폭력 독립운동을 펼치며 독립의 기틀을 마련했던 뜻깊은 날인데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일상생활 아주 다양한 곳에서 무심코 침략국의 말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디어 언어 시간에는 이러한 실태와 개선 방안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3.1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예, 3.1절은 말 그대로 3월 1일에 있는 기념일인데요. 3일은 3월 1일을, 절은 기념일을 뜻합니다. 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제국이 1910년 일본 제국 식민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전락이라는 게 구를 전자에 떨어질 낙자인데 말 그대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네. 더불어서 우리 결에도 우리 땅에서 2등 시민으로 강등돼 버렸습니다. 2등 시민이라는 말이 낯설기도 하고 좀 추상적인데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2등 시민이란 말이 은메달을 획득한 영예로운 2등이란 뜻이 아니에요. 명예롭고 존중받는 1등 시민이 아니라 약하고 차별받는 하층민을 뜻합니다. 네.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의무만 짊어진 노예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네, 2등 정도면 좋지 않나 생각할 뻔했는데 굉장히 화가 나는 그런 말이네요. 네, 그렇죠. 1919년 3월 1일 우리 결의가 주권을 찾기 위해서 온 국민이 참여했죠. 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선조들께서 몸이 상하고 산화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산화란 말도 잠깐 살펴보면은 흩어질 산자랑 꽃화자를 써요. 그래서 꽃잎처럼 흩어졌다. 즉 목숨을 바쳤다는 의미입니다. 네. 불과 100여 년 전 일입니다. 3.1절은 우리의 나라와 주권을 되찾기 위해 헌신하신 조상들께 감사하고 국가의 소중함과 부국강병의 필요성을 느끼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3.1절의 의미를 진지하게 되새기게 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편에서는 언제까지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때린 놈이 나쁜 놈이고 맞은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약하고 무지했던 스스로를 탓하면 유식하다라는 해괴한 선동 논리를 펼칩니다. 악자를 옹호하고 약자를 꾸짖습니다. 네.
말씀처럼 우리에겐 지나간 과거보다 마주하는 현실과 다가올 미래가 중요하다고 하죠. 언제까지 과거에 집착해서 멈춰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용서와 포용의 시간이 왔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용서의 우선 조건은 참회와 사과예요. 그리고 재발 방지에 대해서 약속을 해야 되죠. 하지만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악랄했던 과거를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로 가르치고 우리의 국토를 여전히 그들의 땅이라고 우기면서 그러면서 계속 우겨대고 제대로 된 사과를 안 하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은 얘기합니다. 뉘우치지 않는 가해자를 용서하는 건 오지랖 무한대 정신승리일 뿐이라고 개탄합니다. 네. 일본이 이미 사과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의 행태로 보면 사과라고 보기 참 어렵죠. 예, 그래서 저는 이 가해자 나라의 말을 철저하게 경계합니다. 물론 현대는 정보통신과 교통이 발달해서 세계 언어들이 더 빨리 공유되고 언어 간 융합과 파생이 이어지고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되고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쓰는 침략국 언어의 잔재들은 치욕의 상처들이에요. 진심 어린 사과가 있기 전까진 철저히 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말은 물론 일본어 어원까지 공부하게 되는 그런 좀 해괴한 상황이 저한테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어 어원도 사실 잘 알아야 우리가 안 쓸 수 있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네. 일본어 어원도 잘 보면은 재밌는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네. 우리가 걸릴 때는 걸러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무심코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일본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저는 우리가 쓰는 일본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예. 먼저 하나는 걸러야 될 일본어 잔재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골라야 될 그 상용 일본어식 한자들이 있는데요. 먼저 걸러야 할 일본어는 일제 강점기, 즉 일본 제국이 강제로 우리나라를 점령했던 시대의 잔재들입니다. 네. 35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일본 제국은 일본어를 우리 민족의 언어로 강요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리 잡았기 때문에 바로잡기 위해서는 꾸준하고 지극한 노력이 필요하죠. 네. 이 걸러야 될 일본어들은 아직도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마치 전문 용어인 것처럼 쓰이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콘크리트를 공굴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나사를 죄는 드라이버를 도라이버라고 하고 있고 화물칸을 꼬리처럼 연결하는 화물차 트레일러를 추레라라고 부릅니다. 일본어는 우리말처럼 발음이 다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식으로 발음하면은 그렇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발음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부를 이유가 우리에겐 없는 거죠. 그러네요. 건설 현장에서도 어떤 영어처럼 쓰이는 일본어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노가다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노동이란 뜻으로 생각하시는데 이 말은 도카타, 이제 토방이라는 한자어인데 이 건설 노동자를 뜻하죠. 그런데 이게 마치 막노동인 것처럼 우리한테 자리 잡았고 그다음에 이 밖에도 뭐 건설 현장 보면은 시다란 말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습니다. 예, 조수를 시다라고 불러요. 그리고 밥도 먹고 숙식도 하는 그런 공간이 한자로 쓰면 반장, 밥반자에다가 장소장자를 쓰는데 네. 이건 한바라고 불러요. 이런 말들이 느낌적 느낌으로 우리가 큰 생각 없이 고민하지 않고 많이들 흔하게 쓰고 있어가지고 네.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는 치열하게 노력하고 가족들 챙기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하지만 그게 옳은 건 아니죠. 네, 그럼요. 지금 말씀해 주신 한바, 시다 이런 말들이 다 일본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건설 노동 현장에는 남성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여성분들한테 좀 많이 낯설고 어색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밖에도 이제 미디어 쪽에서도 이런 그 일본어에서 온 말들을 좀 많이 혼용해서들 쓰고 계시는데요. 예를 좀 들어주실까요? 예, 그 사스마리라고 하는데 원래 정확한 발음은 사츠마왈이고요. 네. 경찰서에서 숙식하면서 그 기사를 취재를 하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역할을 사츠마와리 그런 업무를 사스마리라고들 부르는데 네.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경찰서 도리 정도가 되겠죠. 우리가 예. 흔히 마와리 돈다라고 네, 맞습니다. 하는 말이 예, 이 돌배자 의미군요. 쓰고요. 경찰 찰차 쓰고요. 네. 그리고 기사의 핵심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야마가 뭐야?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야마는 이제 매산자. 그래서 산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뭔가 헤드가 뭔지를 얘기하는 그런 말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어떤 기사를 놓치거나 제대로 못 썼을 때 이런 손실 대체용 기사를 반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당길 만자에 돌회자를 쓰는데요. 예, 만회입니다. 만회용 기사거리를 갖다가 반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 말들도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보면 우리나라 근대 미디어가 일제 강점기에 그때 용어들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네. 전문 용어처럼 그동안 많이 사용돼 왔는데 지금은 차츰 순화돼 가고 있다라고 하니까 예,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무심코 썼던 말들이 여러 개 있는데 순화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걸러야 할 일본어를 알아봤고요. 오늘 3.1절을 맞아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다양한 일본어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작가님 표정을 보니까 지금 뭐 이대로 가긴 좀 아쉽다 하는 그런 얼굴이시거든요. 예, 제가 아나운서님이랑 4번째 뵙다 보니까 이제 예, 표정을 다 들켜버렸습니다. 네. 남미의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의 식민지 시절을 겪었어요. 네. 그래서 라 플라타 식민지라고 불렸습니다. 이게 은이란 뜻이거든요. 은의 나라, 은의 지역이란 뜻인데요. 그러다가 19세기에 독립을 하면서 나라 이름을 아르헨티나로 바꿨어요. 네. 스페인어로 플라타가 은이고 라틴어로는 아르겐튬이에요. 그래서 그 뜻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 침략했던 나라의 말은 버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했죠. 그래서 자존심과 의미를 함께 지켰는데요. 3.1절 106주년을 맞는 이번 3월에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신 어른들을 위해서 사과하지 않은 이들의 언어 잔재를 걸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근데 좀 느낌적 느낌으로 많이들 일본식 표현을 쓰세요. 그래서 뭐 아무리 그 자세 잘 나오는 예, 그 왔고 좋고 느낌 사는 간지나는 예, 그런 느낌이 드는 상황이 있더라도 3월에는 자세 나오고 멋스럽다라고 어색해도 표현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럼요. 충분히 우리말로 바꿔서도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고 우리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본식 이것도 정식 일본어도 아니고 한국에서 좀 오염되고 뭔가 왜곡된 일본어들인데 우리가 그런 말을 쓸 때 과연 우리 침략국, 우리를 침략했던 침략국은 그리고 이걸 지켜봤던 다른 외국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여길까 잠시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 저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네, 함께 이렇게 외쳐봤고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꽃잎처럼 흩어진 산화한 우리 선조들의 희생을 기리는 시간 오늘 꼭 한번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세! 네, 지금까지 말로콤즈 신동광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승민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이번 주에는 매주 평일 오전 6시 40분, 낮 12시 40분, 오후 7시 40분 세 차례 방송하는 이원하 변호사의 사건 X파일을 들었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2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입니다. 네, 이원하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어떤 내용 먼저 짚어볼까요? 지난 2월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른바 일본도 살인사건 보도를 방송한 종편방송사의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1항 위반으로 공고를 의결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범행 과정 및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가해자의 모습 등이 담긴 CCTV 영상을 일부 흐림 처리해 방송했는데요. 네. 규정에 따르면 방송은 범죄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력, 살인 등이 직접 묘사된 자료화면을 이용할 수 없고 관련 범죄 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예.
범죄 내용을 상당 부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는 점은 이원하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라디오 방송은 매체 특성상 영상 자료를 보여줄 수 없기에 이에 대한 그동안의 방심이 제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심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정도의 선을 지키며 보도하면서 입법과 사법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사건도 단순히 사건 정황을 설명하는 것에 그친 사례가 있어 이를 짚고자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의 방송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지난 10일 방송에서는 계모의 학대와 친부의 방관 속에 사망한 평택 아동 안매장 살인 사건을 다뤘습니다.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진행자와 패널이 계속해서 피해 아동의 실명 전체를 언급하며 해당 사건을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예. 아동학대 피해자 하면 몇몇 아동의 이름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나 아동을 기억하자는 명분을 내세워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아동에게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낙인 효과로 인해 2차 가해의 소지가 있어 피해 아동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자는 의견도 많습니다. 네. 해당 사건도 사망한 어린이의 누나가 생존해 있기에 평택 아동 안매장 살인 사건으로 부르고 있었고요. 이에 진행자와 패널의 설명에 설심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방송일은 공교롭게도 같은 학교 교사에게 살해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이 발생한 날이기도 했는데요. 네. 해당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이름을 딴 네이밍법이 빠르게 추진 중입니다. 이와 달리 평택 아동 안매장 살인 사건은 법안이 발의됐으나 법 개정으로는 이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반면 이를 계기로 의무화된 제도도 있었습니다. 한 사건의 계기로 어떤 사회적 변화가 있었는지 혹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를 짚어야만 범죄 사건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의 존재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진행자와 패널은 이를 언급하긴 했으나 사건을 막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덧붙이는 데 그쳐 아쉬움을 주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먼저 해당 사건은 친모가 2주에 한 번 피해 아동을 만날 자격이 있었지만 전 남편이 이를 회피하며 1년 반이 되도록 아동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후 면접 교섭을 전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자동 폐기됐습니다. 진행자와 패널이 모두 변호사인 만큼 면접 교섭은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를 보호할 기본적인 장치라는 점을 짚고 22대 국회에서는 통과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더라면 법안의 취지를 강조할 수 있었겠습니다. 예. 또한 해당 사건은 지역 아동센터가 피해 아동의 상황을 주시하며 신고해 가해자를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경우였는데요. 이를 계기로 초등학교 예비 소집 때 학생의 참석이 의무화됐고 불참할 경우 경찰 수사까지 가능하게 되는 성과를 이끌었습니다. 이는 지역 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아동을 둘러싼 사회 안전망이 조금 더 촘촘한 울타리가 된다면 피해를 더 빨리 막을 수 있을 것이란 메시지를 주었는데요. 청취자들에게도 보다 주변을 면밀하게 살피자는 의미에서 이 부분의 성과도 짚어줬다면 바람직했겠습니다. 네.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인상 깊게 들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지난 11일에 다룬 내연녀에게 약제를 투약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산부인과 의사의 일명 우유주사 사건을 다루면서는 날카롭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짚어 인상적이었습니다. 패널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면허 취소가 된 가해자가 지난 22년 면허 재교부 소송에서 승소해 복직했다고 알리며 청취자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네. 이때 진행자는 그래서 법 개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패널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기존보다 마약류 관리자 배치가 더욱 강화될 것임을 알렸고 이미 지난 7일부터 개정된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의사나 치과 의사가 셀프 처방하는 것이 금지됐음을 알리는 등 제도적 보완과 감시의 강화가 이뤄지고 있음을 짚었습니다. 이날 소개한 우유주사 사건이 발생했던 때가 2012년 7월인데요. 비록 10여 년이 지난 상황에서야 발의된 법안이지만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알려 의미 있었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옴부즈맨 김승민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뉴미디어 트렌드입니다. 오늘의 뉴미디어 트렌드는 김헌식 문화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연예계에 또 한 차례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배우 김세론 씨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 평론가님은 소식 듣고 처음에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김세론 씨의 상황을 알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좀 더 관심 있게 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더군다나 제 자신도 기존의 언론 보도에만 의존해서 판단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더더군다나 이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바가 있기 때문에 네. 대체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연예인이다, 스타다라고 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언론 보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정작 본인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의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네. 다 부정을 했던 것 같아요. 의심을 하고. 근데 정작 본인의 입장 표명은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거든요. 근데 왜 그런 입장 표명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는지 이제 그런 점들이 좀 아쉽고 안타깝고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또 한편으로는 좀 제 자신이 좀 자책을 하게 되는 그런 김세론 씨 사례였습니다. 네. 차차 이야기 더 네.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고요. 김세론 씨의 발자취를 잠시 되짚어보면 영화 아저씨를 통해서 대중의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고요. 이후 영화와 드라마로 오가면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처음에 세상에 이제 본인을 알리게 된 건 2001년에 앙팡이라는 잡지의 아역 모델로 처음 데뷔를 하면서부터고요. 영화 배우로 이제 인지가 된 거는 2009년에 여행자입니다. 이건 이창동 감독의 작품이었고 이게 한국과 프랑스 합작 영화여서 칸 국제영화제에 초청을 받게 되면서 칸 레드카펫을 밟은 한국의 최연소 배우로 기록이 됐어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여행자에서도 이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좀 그 동양적인 그런 침묵, 그러니까 우리가 아역 배우 연기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좀 약간 감정이 들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 김세론 씨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억제하면서도 적재적소해서 감정력을 표했기 때문에 약간 신비로운 아시아 이제 소녀 캐릭터를 잘 보여줬다는 평가들 많이 받았고 그 이후에 뭐 아저씨 도이아 등으로 천재 아역이라는 수식어를 얻게 됐고요. 네. 물론 아시다시피 영화 아저씨로 대중적으로 크게 흥행에 성공하면서 이제 새로운 스타로 발돋움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내 마음이 들리니 엄마가 뭐길래 여왕의 교실 등에 출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활발히 활동을 이어오다가 김세론 씨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게 음주운전 사고였습니다. 이날 이후 김세론 씨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겁니까? 2022년 5월 18일이었는데요. 네. 서울 강남구 학동 사거리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 0.08을 넘어선 0.2였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 4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은 후에 모든 활동을 이제 중단을 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카페 알바를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것이 굉장히 거짓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좀 나왔었어요. 근데 본인은 그게 아니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항변을 이제 했거든요. 이해가 안 되다라는 건데 근데 왜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점이 이제 알려졌는데요. 네. 사고로 피해를 본 인근 상가 등의 피해 변제 등을 하면서 채무를 지게 됐는데 이때 채무가 피해 변제 때문에 생긴 것만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알려진 거는 이 이성균 씨 사례에서도 드러났습니다마는 이 스타들은 광고를 찍거든요. 네. 광고를 찍는데 이게 무리를 일으키면은 광고주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두세 배 위약금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김세론 씨도 그 광고주와 위약금 계약 때문에 두세 배 정도의 위약금을 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그러면서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의 이제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특히 그동안 번 돈은 부모님들의 사업 자금과 생활비로 다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은 이제 분명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생활고에 시달려서 카페 아르바이트에 나선 건데 그조차도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악플이 상당히 많이 달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죠. 이제 알려진 바로는 악플에 엄청 시달렸다라는 건데요. 무엇보다도 요즘에 이제 SNS에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네. 비난이 쏟아진 거고, 이거는 설리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게시물을 올렸을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악플을 다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페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숙하지 못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심지어는 정규직으로 근무를 했고 그 태도도 굉장히 뭐 자신만만했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고요. 뭐 취미생활, 생활 파티까지 하는 이제 게시물 올렸을 때마다 진정성 의심을 하면서 악플을 이제 시달리게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도 김세론 씨가 매장에서 정식으로 일한 적이 없고 이런 이제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임시로 아마 일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인 대가를 치르고 또 2년여의 자숙의 시간을 보냈지만 대중의 비난은 계속해서 이어졌던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연극을 통해서 복귀하려는 시도도 있었고 또 올해 영화도 개봉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게 아마 정신적인 외상이 엄청났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2022년 이렇게 사고 나고 나서 뭐 드라마 트롤리라든지 또 사냥개들 같은 작품들에 출연을 했는데 네. 이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그래가지고 심지어 역대급 뭐 민폐 여성이다라는 식의 딱지가 붙어 다녔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이라든지 기타맨 등 이제 출연을 했는데,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과 기타맨이 요즘에 이제 많이 회자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새롭게 찍은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찍었던 작품이에요. 근데 김세론 씨가 음주운전을 하니까 그걸 계속 공개를 미뤄왔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언급하신 연극 같은 경우, 이 연극은 동침인데요. 이게 4월에 이제 시도를 했지만은 사실 건강상의 하차를 밝혔습니다만 아마 악플이나 그 비난 때문에 나오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중 미디어, 예를 들면 공중파 방송의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것은 뭐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연극 활동까지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그 작품을 선택한 사람들한테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활동까지 막는 거는 너무 네. 가혹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우리는 매일매일이라는 작품 그리고 기타맨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만난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실 사람이 모든 게 완벽할 수가 없고 또 실수도 할 수 있는 건데 대중이 한국 연예인에게 바라는 어떤 기준이 좀 엄격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완벽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게 외신에서 이런 표현 많이 하거든요.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뭐 네. 이성균 씨 때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글쎄요, 저는 이게 절반만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악플을 다는 사람의 심리는 뭐 명분은 그겁니다. 그 사회적 영향력 때문이다. 그러니까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복귀를 해서 사회적 활동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모방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20세기에 일방적인 탐란 효과가 있었을 때의 매스 커뮤니케이션 환경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네. 독자적으로 다 판단을 하시고요. 절대적으로 영향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배우들이 복귀를 한다 하더라도 성공한 예가 이제는 거의 없어요. 그거는 그냥 자율의 질서에 맞게 내버려 둬야 된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뭐 연예인이나 이런 콘텐츠 업계에서는 한번 성공한 배우라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물의를 일으켜서 복귀해서 바로 뭐 성공을 크게 해가지고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경우가 예전과 같지 않다. 예전에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대형 기획사가 일부러 이제 물량 공세를 해가지고 억지로 스타로 다시 만들어주면서 수익을 얻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은 문화민주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향력 때문에 아예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형사법적으로 처벌을 받았어요. 그 자석도 한 그런 상황이고요. 네. 더더군다나 연예인들 활동 가치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 뭔가 이중성, 허위성을 폭로해서 뭔가 응징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가치관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건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명백한 잘못입니다. 음주운전. 합당한 벌을 받는 것도 당연하고요. 하지만 김세론 씨는 자숙의 기간 또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떤 악플과 지나친 비난이 이어졌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새로운 작품 찍은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작품 지금 개봉을 하는 것이고요. 지상파나 공중파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네. 김세론 씨의 이 안타까운 사망 소식을 접하면서 또 떠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 세상을 떠난 설리 씨, 구하라 씨의 죽음도 생각이 나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반복된다고 보시나요? 일단 정보 비대칭 상황을 악용하는 미디어 시스템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연예인들을 볼 수 없고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이제 삶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언론의 보도, 중간 미디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지만 연예인에 대한 콘텐츠를 다루는 평가 시스템이 내용의 사실이나 정확성에 근본적으로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조회수에 따라서 광고 수익 등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포털이나 이제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을 이제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사를 공급하는 매체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 연예인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괴롭히는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 제대로 일벌백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젊은 여성들 중에서도 저항의 의지를 잘 보일 수 없는 대상일수록 이런 가혹한 괴롭힘이 계속되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이 소속사가 없거나 소속사가 그렇게 돼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이게 이제 가수 설리 씨와 구하라 씨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젊은 여성 배우들이나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정도 인기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자신들의 어떤 기획 전략에 맞지 않을 때는 좀 소홀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여성 연예인일수록 손쉽게는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이런 점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네. 특히 저는 김세론 씨 같은 경우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주상복합 아파트에 거주한다든지 외제차를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성 스타가 저렇게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니까 대중적으로 왜곡이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전세였고 외제차도 여러 대가 아니고 자기 차 한 대밖에 없었고 생활비나 이런 것들은 다 부모님이 갔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여유로운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그렇게 낳으니까 네. 물을 일으켰는데 자숙하지 않고 활발하게 또 활동을 하는구나라는 이 편견이 여성 연예인에게 작용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회 전반적으로 사실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타깝게 숨진 김세롬 씨 관련해서 이 말만큼은 꼭 남기고 싶다 하시는 게 있을까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그 희생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SNS 때문에 하루아침에 세상에 알려질 수 있는 그런 미디어 환경이거든요. 그리고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악플을 달거나 게시물을 올리는 것은 오히려 정의가 아니라 악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어느 때보다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이렇게 이번에도 뭐 사이버 레카 때문에 고통받았던 유명인들이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있는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뻑가도 그렇고 이제 여러 이제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음원이나 음반, 영화 판매액의 일정액을 징수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아티스트 인권 보호를 할 수 있는 단체, 재단 이런 조직, 기금들을 마련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왜냐 아티스트는 다 돈이 많고 힘이 있고 항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한 좀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유튜버와 언론 그리고 대중이 이런 폭력과 비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앱, 또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 크랜베리스의 드림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